찾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고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과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상대방한테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힘들 때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병원에 찾아가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 정확하게는 뇌 안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거나 혹은 숨기면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치료를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못 오시냐면 내 어떤 원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오래된 친구 때문이라든지 내 배우자 때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내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걸 얘기하는 건 더 힘들어하거든요. 먼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족과의 관계가 왜 먼저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 잠깐 한번 뭐 안 좋은 얘기 들었다든지 혹은 지나가다 갑자기 날벼락 봉변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는 하지만 나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떠한 얘기들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10분, 20분 욕하거나 그냥 한 2, 30분 정도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는데 나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나의 어떻게 보면 끊어낼 수 없는 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가족이 한 말에는 상처를 훨씬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족이 상처를 더 잘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켜야 되는 예의나 매너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가족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함부로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은 채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하면서 왜 몰라주냐 서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면서 가족과는 어떤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될지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할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하다. K장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K장녀. 네. 과거에 이제 큰딸이라고 하면은 양보했지. 무조건 다 양보의 아이콘이었죠. 맞아. 그러니까 야 동생들 학교 오래야 되는데 너라도 하면은 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되고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진학의 꿈을 접고 어디에 공장이나 어디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돼야 되고 동생들 결혼할 때 마치 엄마처럼 뒤에 쫓아다니면서도 그걸 다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엄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K장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K 장녀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 돌봄 역할을 많이 해요. 맞아. 동생들을 돌보고 나이 먹은 부모들을 돌보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디딤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집안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데 희생과 양보를 해야만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생과 양보를 하지 않으면 나는 되게 무가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K장녀들에게 어머니상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바람 펴서 고생하셔, 아버지 빚보증 서서 고생하셔, 우리 때문에 고생하셔, 엄마는 어디 마음 털어놓을 것도 없어서 나한테 맨날 하소연해. 엄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생 가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엄마와 그 큰딸의 관계를 보면은 붙어있으면 맨날 싸워요. 맞아. 붙어있으면 싸워. 내가 다시 엄마한테 연락 하나 봐라 그러고 너희냐 어쩌고 막 싸우고 헤어지면서부터 죄책감이 밀려와. 아 엄마 어떡하냐 그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괜히 엄마 찔찔 울면서 전화해서 엄마 내가 나쁜 년이야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 화해하러 만나서 또 싸워. 그리고 또 집에 가면서 또 서로 미안해. 이 병적 결합의 형태를 이런 애착을 잘못된 애착을 가지는 K장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그럼 그 K 장녀들 중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되게 많이 오겠어요. 많이 많이 오시죠. 오시죠. 네. 네. 근데 엄마가 가진 않을 것 같아. 딸들이 갈 것 같아. 딸들이 오죠. 그죠? 어떤 이유예요, 그럼? 되게 많은 이유 중에. 그러니까 저렇게 K 장녀로 성인이 된 분들은 가족한테 뭔가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되게 불안해해요. 그리고 개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 개입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몸 바쳤는데 나는 뭔가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엄마 아빠 뭐 병수발 내가 다 들어 애들 뭐 다 뒷바라지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나 몰래 막내 남자 동생한테 몰래 뭐 하나 팔아서 아파트 하나 해줬어. 둘째한테 뭘 해줬어? 상속 문제도 많아요. 예, 이런 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유로도 한 번 현타가 딱 오면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부터 자기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다 바쳤는데 그러면서 우울증 화병이라고 오셔서 쭉 사연을 들어보면 이런 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게 다 주변 얘기잖아. 너무 허탈할 것 같아. 듣다 보니까 뭔가 저는 제가 K 장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공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K 장녀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뭔가 좋은 데 가서 뭘 보고 맛있는 걸 먹을 때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엄마를 여기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잘 안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요. 뭐 있으면 엄마부터 사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내가 내 행복을 챙겨주는 거, 나 스스로에게 챙겨주는 것보다 어머니를 챙겨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내 행복과 내 어떤 만족을 챙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성인으로서.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이한테 정과 사랑을 그만큼 줬잖아요. 그건 부모 입장이죠. 부모는 자기들의 선택으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모를 뭘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옛날에 상담 받았을 때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고생해서 저를 키워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저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거 보답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당연한 건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책임이거든요. 어른이라면은 내가 결정해서 선택한 것의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어른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모는 아이를 만들고 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다라는 본인들의 결정, 선택 이후에 아이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게 디폴트예요. 다만 아이들은 세상에 나의 선택 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키워주는 거를 고맙다는 느낌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채무의식을 심어주는 건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전 내가- 진짜 싫었던 게 너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럼요. 너 아빠 같은 사람 이게 만나지 마. 가비 씨가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게 제일 많이 하죠.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는 동성의 부모, 이성의 부모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롤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 부모님들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너네 아빠처럼 살지 마 이런 얘기들. 누구처럼 살아야 되지? 아이가 보고 자랄 롤이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는 나처럼 해 항상. 엄마처럼 해. 저것도 위험해요. 저것도 위험해요. 위험해. 내가 진리야. 막. 엄마처럼 어떻게 살더라는 그 의문이 있어요 항상.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엄마와의 동일시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못하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걸 자극할 수 있죠. 그럼 오히려 건강한 대답은 이건가요? 너 알아서 살아. 이거는. 그렇죠. 이게 정.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다라는 걸 심어주는 거죠. 이게 부모로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좋은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가드는 쳐주는 거예요. 해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은 구분은 명확히 해줘야 돼요. 대신 해도 되는 거 안에서는 아이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진짜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 결혼한 분들한테 궁금한 게 이제 있는 게 네. 보통의 결혼을 하면 다들 이제 변했다, 달라졌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결혼하고 왜 변했다라고 느끼나 배우자가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선택 결정할 당시의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왜 다르다고 느낄까에 대한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람은 타인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분명히 나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수많은 단서들, 힌트들을 던져줍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근데 그 수많은 단서들 중에서 내가 일부 딱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연애 때 어떤 모습을 봤어. 그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심지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서 그를 합리화시켜줘요. 아유 뭐 실수겠지, 화났으니까 그러겠지, 술 먹어서 그랬겠지. 근데 살다 보니 어떠냐? 실수인 줄 알았던 게 습관이고요.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화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화내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다. 제일 정말. 네, 이거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내가 내 습관 바꾸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내 습관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고 조현병 같은 정신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인데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나 혼자 100%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란 이 착각만 버리시더라도 부부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선택을 통해서 얻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잃어야 될 게 생겨요.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희생해야 되는 것, 감당할 거에 대한 생각은 못해요. 그래놓고 선택 이후에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거나 감당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장점인 게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단점이 돼요. 이런 거죠. 털털해서 좋아요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같이 모든 생각 안 하고 말한다. 덤벙된다. 덤벙대고 지적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굉장히 자기 관리 안 한다. 섬세하게 잘 챙겨줘서 좋아요의 뜻은 뭐예요? 까다로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단점을 띄워놓고 장점만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의 성격의 장단점이 동전의 앞뒷면이라서 하나만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장점이 사실은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단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애할 때는 너무 정확해. 연애할 때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나한테 없는 것들이 너무 반짝반짝해 보여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나한테 없었던 것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속도도 다르고 얘는 어딜 보고 있는 거지? 보는 데도 다르고. 그래서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우리가 사람이 뭐 연애랑 결혼 따로 한다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애는 나한테 없는 것들에 강렬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연애라면 결혼이란 것은 나랑 어울리는, 나랑 속도도 좀 비슷하고 불안도 예민도도 좀 비슷하고 나랑 가치관도 좀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조금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혼이 좋은 거죠? 좋아.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결혼 좋아요. 좋아요.